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정회계법인에서 파트너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리석 회계사입니다. 저는 개인 법인에 대한 세금적인 부분이나 부동산 세금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비용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세 가지를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업용 카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면 과일 도소매업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용 카드를 사용해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는 우리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가는 비용을 또는 우리 아기가 학원을 다니는데 그 학원비라든지 대학 등록금을 사업용 카드로 쓴다면 이것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처리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이러한 비용들은 다 이제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유의하셔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용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용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접대비 등의 비용은 이제 사업용 카드로 처리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카드로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이제 직원이 있는 그 대표분들께서는 직원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식사 등의 비용을 본인 개인 카드로 사주시거나 지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복리후생적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쓰면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우리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히 대표님 본인 지갑을 써서 직원들한테 사주시지 말고 사업용 카드로 지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거래처의 상품권이라든지 뭐 저녁 식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접대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쓰신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셔도 비용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대성 비용 항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용 신용카드로 쓰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용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미리 이제 등록을 해주신다면 세무대리인인 저희가 확인해서 비용 처리를 좀 알아서 해줄 수 있는데요. 물론 대표님께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직접 이제 카드를 저희한테 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워낙 이제 사업이 바쁘시다 보면 사업용 카드를 저희한테 주시지 않고 또는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인 저희가 그러한 사업용 카드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용 카드 내역은 비용 처리할 수 없어서 반드시 대표님께서는 사업용으로 쓰셨던 카드는 홈택스에 미리 등록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용 카드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썼을 때 구분이 안 되는 항목, 아까도 뭐 병원비 말씀드렸고 대학 등록금 이런 거는 사업과 완전히 무관하기 때문에 이건 써서는 안 되겠지만 애매한 뭐 커피, 식대, 뭐 접대비 같은 부분은 좀 사업과 유관한 비용인데 이게 사실은 뭐 우리 가족끼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하고 먹을 수도 있고 요거는 사실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이걸 건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우리 주말에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직원들하고 식대라고 해서 먹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뭐 직원들하고 주말에 출근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주말에 출근해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그게 직원하고 먹냐 아니면 우리 가족하고 먹냐 이런 부분을 세무서에서는 이걸 발라내긴 쉽진 않아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주말에 식사하고 이렇게 먹는 부분은 당연히 이거는 직원하고 먹지 않고 가족하고 먹지 않았냐 이건 사적 경비 아니냐라고 의심을 해서 추징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애매하게 쓰는 복리후생적인 비용들을 과세로 하기는 사실은 좀 세무서 입장도 쉽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복리후생적인 성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스시대, 뭐 마트라든지 뭐 장을 보는 그런 부분은 사실 사적 경비로 오해가 많다 보니까 복리후생적으로 그거 사서 우리 직원하고 먹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세무서에서는 이런 마트 경비 정도까지는 좀 사적 경비로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뭐 커피, 식대, 뭐 저녁 식사, 접대성 경비 이런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쓰셔도 비용 처리해도 조금 무방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것 또한 좀 애매하긴 해요. 마트를 내가 뭐 평일에 사서 이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먹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평일에 내가 마트 가서 이걸 우리 가족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참 애매하긴 한데, 그거를 우리 직원하고 먹었다는 걸 사실 좀 증빙을 조금 더 한다면, 뭐 사서 우리 직원들하고 먹었을 때의 그런 뭐 사진까지 찍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것까지 좀 구비하면 확실하겠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애매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마트는 조금 지양을 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조차 애매하다 보니까 주말 마트 정도는 조금 지양을 하지만 평일에 마트 정도는 직원들하고 먹어도 조금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과세하기가 쉽진 않다라고 좀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게 개인 사업자인데 1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1인 사업자가 지출하는 식대, 커피값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요거는 다 사적 경비로 보고 이제 부가세 공제도 못 받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인데 내가 혼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한 식대라든지 식대, 커피값 이런 거는 다 이제 비용 처리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직원이 있다 보면 그런 걸 이제 섞어서 저희가 이제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러한 비용들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1인 사업자인지 아니면 직원이 있는 사업자인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조금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가 1인이라도 당연히 이제 법인의 그 대표이사는 직원이다 보니까 그러한 직원인 대표이사의 커피값이라든지 식대는 다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은 카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매한 복리후생적인 목적인 비용들은 웬만해서는 저희가 다 비용 인정을 해드려요.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야 이거 비용 인정이 안 되는데 이걸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좀 보진 못했어요. 과세관청도 매번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아니면 부가세 신고 잘 보면 어떠한 항목들을 좀 뭐 경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썼다라는 걸 퍼센트로 나오긴 하지만 이런 걸 실제로 네가 이제 비용인데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건 사실 사적 경비야 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를 사실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소소한 식대, 뭐 커피값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관청도 크게 과세하는데 실익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좀 커지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 입장도 조금 보수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소소한 비용까지 크게 구분해서 과세를 하진 않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과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상품권은 말씀하셨듯이 그 지출을 하면 그게 이제 사실 뭐 내가 쓸 수도 있고 거래처 때 줄 수도 있고 우리 직원한테 줄 수도 있고 요 세 가지로 이제 크게는 이제 지출을 할 텐데, 내가 쓰면 사실은 나에 대한 이제 소득인 거고 직원한테 주면 사실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이거든요. 거래처한테 주면 당연히 이제 접대비로 되겠지만, 그래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상품권에 대한 입증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상품권을 사서 누구한테 줬는지에 대해서 보통은 상품권 관리대장을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몇 월 며칠 날 상품권을 샀는데 누구한테 줬다라는 부분에 대한 상품권 관리대장이 필요한데, 조세심판원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상품권을 어떻게 이제 과세했는지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보니까 이 상품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상품권 관리대장이 있으면서 이 거래처에 대해서 상품권을 받았다는 그런 확인서까지 이제 있으면
세무서에서는 요게 이제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다라고 이제 인정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상품권 관리대장 그리고 이제 거래처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으면 좋은데, 사실은 거래처에 뭐 상품을 받았다고 확인서 서면까지 받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품권 관리대장 정도는 좀 구비를 하자.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최소한도로 이제 증빙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곤란한 점은 그거죠. 저희가 봤을 때 명백히 이건 사적 경비다. 키즈 카페 사용 내역도 있고, 사실은 동물병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역도 있고, 그런 각종 병원 내역은 누가 봐도 사적 경비인데 대표님께서는 요거 이제 복리후생비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대표님께서 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걸 또 모른 척 하긴, 그래서 일단은 해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나중에 요거는 세무조사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은 저희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확실히 안 되는 것들을 그냥 비용 처리 해주라. 우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세무조사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비용 처리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도 이제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지만, 항상 이제 세무조사라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해야 하는 사람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남아야 할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로 조금 구분해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 인지 여부입니다. 이제 보통 사업을 초창기에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서 이제 사업 규모가 조금 더 커지시면 이제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도 하시고 들으시고 계시는데요. 개인 성실신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 이외에 성실신고 사업자가 제출해야 되는 추가적인 신고 서류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서에서는 개인 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좀 더 이제 면밀히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료들을 세무서에서 좀 더 살펴보면 세무조사도 들어올 수 있고 불안해 하시다 보니까 그 법인 전환으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매출이 만약에 10억이면 좀 커서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해서 매출 10억이면 굉장히 이제 작다 보니까 세무조사 리스크라든지 자료 제출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불안하신 개인 사업자 분들께서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조금 운영을 많이들 하시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의 규모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좀 사업을 좀 크게 해서 매출도 한 50억 이상으로 좀 크게 키우고 싶다라는 분들은 법인으로 조금 하시는 경향이 있고, 조금 내가 소소하게 사업을 해서 세금 낼 거 내고 나머지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로 많이들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조금 더 커지면 커질수록 대외적으로 내가 보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법인 사업자로 하는 게 이제 대외적으로 보이는 공신력도 있고 이제 보여지기에도 조금 더 믿음이 있다 보니까 개인 사업자보다는 또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는 세금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최소 6%에서 최대한 45%까지 세금을 부담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200억 이하는 19%의 법인 세율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순이익으로 10억의 순이익이 났을 때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42%의 종합소득 세율을 부담하는데, 법인이라면 19%의 법인 세율을 부담하다 보니까 세율 차이가 대략 한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라도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재무제표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비교해서 법인은 특히나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사업자이더라도 매출도 많고 내가 성실신고 사업자이지만 개인 사업자로 여전히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성은 내가 마음대로 세금 낼 거 내고 나머지는 다 내 돈이다 보니까 이거는 자유롭게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시고 사용하시는 경향이 크신 분들은 매출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인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기는 쉽지는 않고요. 법인의 뭐 급여라든지 배당으로 돈을 빼가야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세금 신고하고 출금하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내가 개인 사업자로 세금 낼 거 내고 내가 다 돈을 가져가겠다. 그게 마음 편하다라는 분들은 내가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법인 전환으로 권하는 경우는 이 사업자가 성실신고 사업자일 때 조금 많이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실신고 사업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무조사의 리스크도 있고 세무서의 자료가 더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하신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법인으로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유지하신 분들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마음대로 뺏쓰고 싶다. 법인은 너무 번거롭더라. 법인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뺏쓰고 싶어도 뺏을 수도 없고 또 법인으로 근로든 배당이든 한번 세금 내고 또 내가 가져가야 되니까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니까 이중으로 내가 세금 내는 게 그냥 싫다 나는 그냥 개인으로 한 번에 내고 다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성실신고 사업자인데 사업을 더 키우고 싶다. 난 더 커서 이제 재무제표로 투자도 받고 싶고 나중에 뭐 엑시트도 좀 생각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사업자분들을 상대하면서 어떤 사업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이 사업을 좀 더 키우고 또 뭐 투자도 받고 뭐 엑시트까지 좀 생각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 나는 버는데 적절하게 돈 벌고 나는 그냥 쓸 거 다 쓰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시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자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이 성향에 따라서 법인 전환을 조금 고려하고 권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가 세금 아끼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벌어들이는 매출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은 줄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용은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처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세금 아끼는 법, 그 중에서도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프리랜서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좀 챙겨야 할 부분들을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료인데요. 우리 프리랜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 부분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소모품비인데 우리가 프리랜서로서 내가 구입하는 뭐 컴퓨터, 노트북 아니면 뭐 집기 같은 각종 비용들은 우리가 소모품비로서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접대비입니다. 우리 프리랜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 연간 1,2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건당 20만 원, 그렇지 않은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 접대비로 점심 저녁을 포함한 금액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을 비용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료인데요. 우리 프리랜서가 업무 공간을 임차해서 내는 임차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임차료 부분에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업무용 차량 유지비인데 우리 프리랜서들 이동할 때 쓰는 차량에 대해서 주유비, 그리고 차량 수리비,
운전자 보험료 같은 각종 이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선전비인데 우리 프리랜서들이 이제 판촉물 제작이라든지 온라인 광고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에도 각종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통신비인데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업무용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납부하는 통신비가 프리랜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 보니까 이런 비용 항목 등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 구입비인데 내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사업과 연관된 도서와 관련된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이다 보니까 이 항목들도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외주 비용인데, 이제 프리랜서 혼자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외주 같은 게 이제 들지 않는데, 내가 이제 턴키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를 지급하는 그 비용들도 외주 그 지출하는 항목들을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그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듯 기본적인 컨셉은 프리랜서 분들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기본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대표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항목들을 설명드렸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 같다라는 그 부분들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통해서 그 지출하는 비용들을 좀 챙기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내 개인 신용카드로 일단 지출을 하고 그 지출한 항목들을 세무 대리인한테 그 제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세무 대리인이 이게 이제 사업과 지출된 비용인 걸 확인하고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카드 내역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카드 영수증까지는 필요 없고 어쨌든 카드를 지출하면 카드사에 들어가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운받아서 그런 항목들을 사업용으로 지출한 부분들만 뭐 이렇게 뭐 음용으로 색칠을 하던가 이렇게 옆에 이제 기재를 해주셔서 비용 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데, 그 크게는 뭐 사업자를 낸다는 거는 사업장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실 사업자를 낸다는 거니까, 그게 뭐 사업장을 낸다면 임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사업자를 내는 분이나 아니면 뭐 프리랜서를 하는 분들의 큰 차이는, 프리랜서를 진행한다는 것은 보통 3.3%로 하지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자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 계산서로 이제 주고받는 게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내가 계약을 할 때 프리랜서로 내 이름 들어가는 거랑 사업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세금 신고를 할 때 3.3%냐 세금 계산서냐 그 차이, 그리고 대외 공신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어쨌든 장부 기장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0% 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 창업세 감면은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시켜준다는 의미인데요. 즉 내가 창업하고 순이익이 발생해서 그 순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청년 창업세 감면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데, 그러면 소득세를 5년간 안 내도 되는 청년 창업세 감면의 요건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총 4가지의 요건을 모두 만족을 하면 소득세를 5년간 안 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 요건인데요. 창업을 할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나이 요건인데, 창업할 당시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근데 만약 청년이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한다면 군대 갔다 온 기간은 빼고 창업 당시 청년의 나이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를 2년 갔다 오고 지금 창업할 나이가 만 36세라고 한다면, 그러면 창업 당시에 만 34세가 아니라서 청년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4세 요건은 만 36세이더라도 내가 군대 간 2년을 뺀 나이를 고려를 하면 창업 당시 만 34세 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 보니까 군대 간
군대 간 나이는 빼고 창업 당시에 나의 요건을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업종 요건입니다. 업종 요건은 우리가 뭐 제조업, 건설업, 통신 판매업 등 업종 요건을 만족해야지 가능한데 그 업종 요건의 범위는 사실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때는 검색해서 우리 업종이 가능하실지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봐서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확인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창업 요건인데요. 이 요건이 사실은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데 말 그대로 최초로 내가 사업을 시작한 창업이어야지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요.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법인 전환해서 법인 사업자를 영위하면 이 법인 사업자는 새로 법인으로 창업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로 폐업 후에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또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세무 대리인마다 또 판단도 다르고 유권 해석도 다양하다 보니까 해당 사안을 좀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 사업이 창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말 그대로 계속 내가 오피스를 임차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 주소지만 빌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고 실제 업무는 다른 데서 보는 형태가 대다수인 거죠. 요즘 국세청에서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비상주 공유 오피스의 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설립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의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의 주소지로 낸 다음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으로 최소 50%, 최대 100%의 세액 감면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내가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거점을 둔 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 감면으로 세무조사를 추징할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주 공유 오피스는 해당 주소지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는 형태이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지가 관련 본점으로서 기능을 하나, 즉 거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산이 굉장히 좀 발달하다 보니까 비상주 공유 오피스 근처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 형태를 파악하고 홈택스에서 우리 전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잖아요. 그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IP를 추적해서 그 컴퓨터가 어디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그 위치를 판단해서 본점의 여부를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실제 본점으로서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이용해서 세액 감면을 적용을 받았다면 해당 공유 오피스에 회의 등의 출입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입출입 기록 같은 게 좀 있어야지 본점에서 내가 업무를 좀 수행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고요. 또한 그 근처에서 식사라든지 접대 등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흔적이 좀 있어야 하겠고요. 해당 사무실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이메일 발송 등의 업무를 본 흔적이 있으면 비상주이지만 그 본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좀 주장을 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상주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고 세무서에서 과세를 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세액 감면을 적용받으신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유의하시고 세금 신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무서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딱 이 케이스예요.
비상주 공유 오피스로 지금 사업자를 내서 너네가 실제 본점을 비상주 오피스로 한 흔적을 좀 증명을 해달라. 구체적으로 너는 비상주 오피스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직원 고용은 어떻게 하고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의견 진술을 통해서 한번 좀 제출을 하라고 이제 과세 당국에서 지금 요청이 온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제출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이 컨셉이 비상주 공유 오피스 자체가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업무 수행한 흔적을 좀 내달라고 했는데 네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흔적이 거기 없더라.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그 IP가 그 근처에서 발급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너는 본점이 여기가 아니다 라고 이제 혐의를 가지고 지금 나온 상태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혐의를 저희가 부인하고 여기가 본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뭐 미팅 자료라든지 그 근처에서 어떤 업무를 했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면 사실은 조금은 저희가 좀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공유 오피스에 대한 과세 내용은 세무서에서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좀 많이들 지금 소명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세 감면을 받으신 사업자 분들은 그런 자료들을 좀 미리 구비하시고,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그런 회의 내용이라든지 사업용 카드, 그 비상주 오피스라도 우리가 회의실은 잡아서 쓸 수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메일 발송 내역이라든지 그런 업무 본 흔적들을 좀 남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은 독자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 본청에서 공유 오피스에서 한 공유 오피스에서 너무 비상주로 많이 이제 사업자를 내다 보니까 실제 이 비상주 공유 오피스가 본점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냐라고 이제 국세청 본청에서 각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그 세무서에서도 비상주 공유 오피스를 지금 다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비상주라는 컨셉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만 빌리다 보니까 매일 상주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증을 하려면 적어도 뭐 일주일, 뭐 한 달,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떠한 방문을 통해서, 거기 회의가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회의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편물이 발송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편물을 내가 주기적으로 찾아야 될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공유 오피스에서 그런 우편물을 다 스캔해서 사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방문해서 우편물이라도 내가 이제 수거를 하자. 그러면서 내가 방문한 기록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방문한 김에 뭐 식사라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뭐 거래처 접대라도 하던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구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서 뭐 업무를 본 흔적 같은 것도 같이 남기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또 거기 미팅을 하면 거래처 미팅 그 담당자하고 뭐 사진 같은 것도 찍으면 더 좋겠죠. 아무튼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과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을 일주일 남겼다고 된다 안 된다, 뭐 한 달마다 방문한다고 이거 된다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놓은 법 규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과세관청을 설득하기가 용이하다라고 이제 조금 접근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명목이 대다수가 창업 감면을 받으려고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에 설립하고 감면을 받은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일단 세액 감면을 추징을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추징을 하면서 우리는 그 추징에 대한 납부를 한 다음에 별도로 다른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액 공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경정 청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거래처의 상황인데, 실제 창업이 아닌데 창업으로 세액 감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나왔고, 그 소명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세액 감면이라든지 공제로 충분히 이 세액 감면을 추징하지 않고 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세무서 측에서는 이 혐의로
추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세액 감면을 추징을 다 해서 가산세까지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별도로 다른 세액 감면 공제를 통해서 그 세액 감면 본세라든지 가산세까지 모두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세무서의 컨셉은 이 세액 감면을 전부 다 추징하고 별도로 네가 세액 공제라든지 감면을 받을 게 있으면 별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 환급을 받아라 라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모 자녀 사이에 현금 증여 문제없이 하는 방법은 총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증여재산 공제의 경우에는 10년 주기로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직계 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 주기로 증여받는다면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요. 만약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세를 받는다면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하고도 많이들 아시는 방법이 증여재산 공제 활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금전대여인데요. 보통은 부모 자식 간에 공짜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 관청에서는 이걸 증여로 보다 보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취하는 게 금전대여입니다. 근데 과세 관청에서는 금전대여가 실제 대여의 형식을 취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자 지급하고 만기일에 돈을 지급해야지만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하는 입장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 자식이 아닌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준다면 당연히 이제 무이자로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또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만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타인한테 빌려주는 것과 통상적인 방법을 취해야지만 이를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담보 증여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미 여러 채 집을 가지고 있는 아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막혀서 이제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아들 명의로 이제 은행 대출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쉽게는 제3자 대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 명의의 집을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아들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아들은 아버지 명의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상증세법 제37조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를 이용해서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아들 입장에서는 애당초 본인 명의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데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아 이제 은행 대출을 받은 거라면 아들은 그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이득을 얻은 게 아니냐, 그럼 증여세를 물리겠다라는 게 이 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당 법의 뒤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증여세로 매기겠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세법상 이자율인 4.6%에서 은행 지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게 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2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산식이냐고 한다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에서 은행 지급 이자율인 3%를 차감하고 거기에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다는 건데 그걸 역산해서 차입금을 계산하면 6.25억이 나옵니다. 다만 이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아들이 부담하는 전제로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제 빌리는 대출금에 대한 내용이지, 만약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아버지가 부담하게 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증여로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창업증여인데요.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 창업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현실일 건데요. 이때 세법에서는 부모님께 창업 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좀 혜택을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50억 원 또는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 원을 한도로 해서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되는 증여재산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안 되고 현금성 자산인 현금과 예금 정도만 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창업자금 증여에 대해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업자금 증여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이제 과세를 한다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 전에 창업자금으로 10억을 주고 지금 이제 현금으로 4억을 추가로 이제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3년 전에 창업 자금에 대해서는 10억에다 5억을 뺀 5억에서 10%의 증여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부담했겠죠. 근데 이번에 4억을 줄 때는 우리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 합산해서 증여세를 물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억을 줄 때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창업 자금 10억에다가 4억을 합친 14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창업자금 10억은 10억대로 계산하고 이번에 증여하는 4억은 4억대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그 4억에 대한 증여세율 10%에서 50%의 증여세율을 계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와 일반 증여는 별도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상속세 계산할 때는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할 때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하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창업자금 증여는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업자금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5년 전에 10억을 증여했는데 아버지가 올해 돌아가셨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과거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10억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10억은 그 10년이 넘어가더라도 즉 그 기간에 관계없이 아버지 상속세 계산할 때 10억을 포함시켜서 계산하도록 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결혼 출산 증여인데요. 우리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직계 존속인 부모로부터 혼인신고일 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분부터는 원래는 우리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 그거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들의 아버지가 원래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었다면 5천만 원에 1억을 추가로 1억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며느리 아버지 또한 1억 5천까지 본인 딸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최대 3억까지 양가 집안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혼인 증여인 경우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가능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재혼을 하시면서 직계 비속인 자녀한테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출산 증여는 본인의 자녀가 출산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비과세 되다 보니까 만약에 손녀가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 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혼인증여와 출산증여는 중복 적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는 평생 1억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인으로 1억을 증여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를 나오지 않았는데 이혼 후에 재혼을 해서 1억을 받았으면 또 추가로 1억에 대한 증여세 공제가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평생 1억까지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출산 증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첫째를 출산해서 1억을 부모님한테 받아서 증여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둘째를 출산해서 또 1억을 받았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평생 한 번만 1억까지 가능한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다음에 세 가지는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생활비 명목의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으실 거잖아요. 우리 상정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기서 사회통념상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생활비를 주면 사회통념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게 법으로만 나와 있지 금액으로 얼마가 사회통념이다 라고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생활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의 비용이라면 대부분 증여세를 좀 피해 가실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국세청 내부 가이드에서 보면 사회통념상 생활비라고 했을 때는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자녀가 이 생활비를 받아서 그 재산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토지, 주택 등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사회통념상의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건 증여가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즉, 생활비는 소비의 수단이지 재산 증식의 수단이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것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이 직장도 없이 취직 준비하는 때에 주는 생활비는 당연히 내가 이제 부양 의무가 있는 아들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겠지만, 아들이 직장도 있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생활비라고 하면 이건 아버지가 아들을 부양할 필요가 없는데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피부양자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증여로 이제 판단하는 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자식 간에 계좌이체로 돈을 주는 경우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금 출처 조사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울에 집 하나 사는 경우에 월급 받아 이걸 모아서 사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 없으실 거예요. 다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우리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본인 수중의 돈과 대출로도 부족하면 부모님이 자금을 융통하라고 계좌이체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녀가 투기과열 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위에 있는 지역이더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 자기조본 플러스 대출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과세 당국에서 좀 이상하다. 예를 들면 내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자기 자본이 많다라고 이제 볼 경우에는 자금이 어떻게 이제 조달됐는지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부동산을 살 때는 이러한 증여세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통해서 지급한 돈 같은 경우는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부모님께서는 본인 재산을 사전에 미리 자녀들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 죽으면 내 재산은 자녀한테 갈 텐데 뭐 타로 미리 주고 가냐라고 생각하시다가 막상 죽음을 앞둔 시점에 대해서는 미리 재산을 자녀한테 좀 주고 갈 걸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 임박한 경우에 자녀한테 이제 돈을 이체를 한 다음에 나는 내 재산 다 자녀한테 다 줬기 때문에 죽은 시점에 재산이 없어서 상속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세금은 내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의 우리 통장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다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시점에 그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계좌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속세 계산할 때는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 금액을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세까지 물리도록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서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를 한 부분이 밝혀지면 자녀는 증여세 미신고에 따른 본세 및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추가로 증여를 한 아버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이제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을 좀 살펴보면 실질 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버지 자금의 원천은 뭐냐라고 이제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그 사업체, 즉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같이 이제 파생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버지 또한 뭐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가 없는데 증여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아버지한테 그 자금이 넘어간 할아버지까지 이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증여 부분에 대해서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인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그 세금이 확정되는 제도인 반면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정부 부과 세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로서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이 세금이 맞는지를 확정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는 세금 신고를 하면 100%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하고 보통 일선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지방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일선 세무서 조사와 지방 국세청 조사의 차이는 보통 상속 재산 금액이 50억 원 이하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고 50억 원을 초과하면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나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라든지 지방국세청에서 아무런 통지문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끝났는데요, 이거는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국세청 내부에서 우리가 신고한 세금 신고가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특이 없음으로 종결을 시키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잘 모르고 이제 지나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면 상속인 각자한테 세무조사 이제 사전 통지서가 발송돼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항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너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무조사 선임이라든지 자료를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대응을 하라 라고 이제 그런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장 세무조사인데, 요거는 사업장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와 수시 세무조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정기 세무조사 같은 경우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된 지 벌써 20년이 지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한 번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5년마다 이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원칙적으로는 5년이 맞지만 5년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무서에서도 조사를 할 기업체를 선정하고 그 조사 대상 기간에 세무 공무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파악한 경우에 이 조사 선정에서는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가 정기 세무조사인 5년마다의 세무조사 이외에 수시 세무조사라고 해서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나 또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과세 당국에서 봤을 때 이거 좀 이상한데 의심을 산다고 한다면 수시로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얼마 전에 제 거래처 중에 하나가 갑자기 세무서에서 세무 공무원 7명이 이제 나와서 그 사업체에 대한 그 전산 자료죠. 그 하드디스크도 빼가고 장부도 들고 가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수시 세무조사인데 이 수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드디스크라든지 장부를 들고 가니까 대표님이라든지 회사 실무자가 굉장히 당황을 했죠.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대표님이라든지 세무 실무자 입장에서는 요거 퇴사한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제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렇지만 이렇듯 수시 세무조사는 갑자기 나와서 이제 세무 당국에서는 회사 자료를 좀 빼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망 전에 증여하면 큰일 나는 경우들의 그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증여인데요. 사망 전에 부동산 증여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가 아니라면 상속인한테 한 증여는 그 증여 금액이 상속세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형제 가운데에서도 돌아가신 그 피상속인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서 한 명한테만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라든지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면 자녀 한 명에 대한 한 명한테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몫을 나한테 이제 좀 돌려달라라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망 전에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인데 사망 전에 계좌 이체를 한 경우라고 한다면 상속세 세무조사할 때 피상속인의 계좌 내역 과거 10년치를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체에 따른 증여세 미신고 금액 거기에 따른 가산세를 주의하셔야 되고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계좌 이체 금액 누락에 따른 상속세 미신고 금액과 가산세 금액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금 인출을 통해서 돈을 주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냐라고 누군가가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현금 인출을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고 이걸 아들이 계좌에 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사실 증여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 가운데 소명이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세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4억의 현금 인출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4억 가운데 친구한테 빌린 돈 1억 그리고 3억은 아들한테 그냥 현금으로 줬다고 할 경우에 친구에게 빌린 돈 1억은 증빙이 있어서 용도가 분명한 금액이고 아들에게 준 3억은 증빙이 없어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용도 불분명한 금액 3억에서 인출한 금액 4억의 20%와 2억 둘 중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인 2억 2천만 원만큼은 아버지에 대한 상속재산 가액으로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 인출 금액 4억 자체를 용도 불분명한 금액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 인출 4억을 했다고 이 4억 금액을 전부 다 상속세 금액에 포함시킨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출 금액의 20%와 2억 둘 중 작은 금액만큼은 추정 상속 금액 재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제도인데 상속세, 증여세는 정부 부과 세목으로 우리가 신고를 하더라도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에서 우리가 신고한 세금이 맞는지를 확정을 시켜줘야지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증여세 신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고로서 세금의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100% 이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사가 나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10억까지는 비과세,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5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그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 별다른 걱정 없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과거 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서 이제 자녀한테 준 증여 내역, 그리고 보험금, 퇴직금 등의 이제 간주 상속 재산, 그리고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의 현금 인출 기록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추정 상속 재산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상속 재산이 있는지를 좀 우리 기본적으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상속세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통해서 추후 세무조사 시에 리스크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이라고 하면 이자와 만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모 자신 간에는 돈을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경우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이걸 증여세로 내지 않기 위해서 차용증을 쓰고 금전 대여로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자와 만기 시점에 실제 이자 지급과 만기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자 지급 시점에는 보통 1에서 2% 사이에 이자를 지급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 1%의 이자율로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2.7억까지, 2%의 이자율로 금전 대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3.8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해당 금액 사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자 지급 시에는 우리가 그 이자 지급하는 사람이, 즉 대금을 빌린 사람이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 징수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에 있어서 아래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대여가 아닌 증여로 좀 판단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를 좀 설명드리면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해당 사항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는 사항 좀 3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국세청에서 먼저 나온 사례인데요. 첫 번째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살펴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약 3년 10개월 후 일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금전 소비 대차 거래와 비교해서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에 좀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려줄 때는 이자란지 원금을 3년 10개월 후 일시 변제하는 걸로 하진 않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자 지급 시기를 조금은 앞당겨서 정기적으로 좀 지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조세 심판안에 대한 사례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에 따르면 원금이 특별한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주택 처분 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전 대차라는 것은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상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례 보시면 주택 처분 시에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이 주택을 상환해야지만 이 아들이 돈이 생겨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조세 심판원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사실 원금 상환이라는 것은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때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째 사례도 조세 심판원 사례입니다. 차용증이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 이후 작성되었는데,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행 조건과 다르게 청구인이 배우자한테 이자 지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차용증의 차입 기간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이자 지급 시기에 지급을 해야 되고, 만기를 작성하고 만기에 이제 실제 원금을 상환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자 지급 시기라든지 만기가 있는데 이자 지급한 것도 없고 차용증의 차입 기간도 없다라는 부분을 조세 심판에서 부인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가이드를 한번 참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녀에게 5천만 원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주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니까 그거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신고는 할 필요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는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증여세 신고를 함에 따라서 자녀가 부동산을 사는데 자금 증빙을 좀 갖출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동산 취득함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자금 조달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증여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이미 갖춘 것이기 때문에 내 자금 조달에 있어서 입증된 자료로 소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에는 계좌이체로 자금을 많이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증여로 신고되는 것과 비과세 증여로 구분되는 것들을 좀 갖추는 게 좀 중요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부모 자식 간에는 계좌이체로 자금을 구분 없이 많이들 이체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증여로 보아서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증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모가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거든요. 따라서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신고를 진행하고 증여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과세관청에게 증여와 비과세 증여에 대한 구분으로 설득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모두 증여로 과세하고자 하는 과세관청에게 좀 소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증여를 하고 많은 분들은 좀 잊게 되기 마련이에요. 원래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합산하게 되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계좌이체를 워낙 많이들 계좌이체가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 증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계좌이체로 증여하면 이걸 언제 증여했는지를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면 이 증여세 신고에 대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10년 이내에 또 증여를 하면 합산해서 증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증여세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력 관리에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증여세 신고를 하는 부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대 분리를 하는 이유는 집을 살 때 한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좀 줄여서 취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택을 팔기 전에 많이들 세대 분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두 채, 우리 아들의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한 채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 같은 세대일 경우에는 우리 가족은 3개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한 채의 주택을 취득해서 4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낼 텐데 아들을 세대 분리시키면 3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낼 겁니다. 또한 내가 집이 한 채, 아들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집을 팔려다 보니 1세대 2주택이라 아들을 세대 분리시키고 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고 할 건데요. 근데 세법에서는 형식적인 주민등록증상에 세대분리만 한다고 세대분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어야지만 세대분리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대분리는 취득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우선 취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를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하고 있어서 취득세 측면에서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없으면 한 세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를 통해서 취득세 측면에서는 세대별 주택수를 분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양도세는 취득세와 다른데요. 양도세 규정에서는 한 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으로 세대 분리를 통해서 다른 주택으로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한다면 세무서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동일한 세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한 주머니에서 같이 우리 가족이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생활한다면 이건 한 주머니에서 우리 가족이 생활하는 걸 봐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돈을 벌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아버지는 아버지가 돈 번 걸로 생활하시고 나는 내가 돈 번 걸로 생활하면 이것은 한 주머니가 아니라 두 주머니에서 각자 생활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이제 생활한다고 봐서 별도 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양도세 측면에서는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려면 형식적인 주소지 분리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실질적인 세대 분리, 즉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소득 요건이 만족하는 그런 세대 분리까지 만족해야지만 세대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전산 기술이라든지 세무 공무원이 이제 파악하는 기술들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세대 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아들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세대분리를 했을 때 휴대폰이 아들이 어디서 주로 터지는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주로 어디서 결제하는지 아니면 뭐
살고 있는 아파트의 뭐 경비원의 면담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결혼하는 자녀들 본인들 월급으로 모아둔 돈으로 서울에 있는 전세 하나 마련하기 어려워 부모들이 전세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결혼한다면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가 대다수일 텐데 이러한 부양 의무가 없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보태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텐데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버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녀가 그 집에서 사는 경우인데 과세 관청에서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서 매년 연도에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을 5년간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금액으로 5년 단위로 과세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즉 해당 산식을 보면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은 부동산 가액에서 곱하기 2% 곱하기 3.7908을 계산한 금액이 1억 이상이면 과세를 한다는 건데 이걸 역산하면 전세 보증금 금액이 약 13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아버지의 명의로 전세 계약 체결하고 자녀가 그 집에 무상으로 살더라도 전세 보증금 13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 자녀가 부모에게 전세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인데 그 첫 번째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 자체로 지원을 하면 그 금액 전부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여로 많이들 하실 텐데 대여 동안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과 만기를 정해서 그 이자 지급 시기마다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점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금전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저리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보통은 1에서 2%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2%의 이자율로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2.7억까지, 2%의 이자율로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3.8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까 해당 금액 사이에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부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아 해당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방법인데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받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세법에서는 세법상 이자율은 4.6%에서 은행 지급 이자율을 차감한 금액에다가 차입금을 곱한 금액의 1,000만 원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금액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3%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한다면 아들은 아버지 명의 부동산에다가 6.25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것이냐고 한다면 세법상 이자율인 4.6%에서 3%의 은행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다가 차입금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역산을 한다면 차입금은 6.25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금전대여에 따른 보증금 지원과 부모 명의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에 증여세 계산 사실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실행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은행 차입금 이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금전대차 계약서를 통해서 좀 낮은 이자율로 진행하는 게 이자 부담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부모 자식 간의 금전대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세 관청의 눈도 좀 있다 보니까 은행 차입금을 통해서 좀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방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은 결국 내가 아는 만큼 줄일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와 더불어 가치 세금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필수일 것 같습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도 세금은 꼭 필수이다 보니까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워낙에 이제 유튜브, 블로그 등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정보도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을 믿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내 세금이다 보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그 내용을 좀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시고요. 실행에 옮기시더라도 꼭 한 번은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실행하시는 게 그 나중에 그 정보를 믿고 실행에 옮겼다가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소정의 수수료를 아끼시다가 그 정보 믿고 잘못된 가산세 부분을 부과가 되는 것보다는 얼마 안 되지만 상담료를 받고 전문가에게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좀 안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부동산 절세 시다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구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채널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 또한 부동산 절세 시대로 검색하면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하고 있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업무나 기타 다른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